서구의 양 창의에 기치를 내걸다. 동학교도는 1893년 봄에 보은 장안마을과 금구 원평에서 정말 놀랄만한 대규모 평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먼저 보은 집회를 살펴보자. 그해 3월 초에 보은 장안마을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낮에는 돌로 보루를 쌓거나 개천가에 진지를 만들다가 밤이 되면 마을로 들어가 움막이나 민가에서 잠을 잤다. 함께 모여 경전을 읽거나 훈련을 하기도 했다. 보은 관아에서는 조심스레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구시라치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을 때 관아에 방문이 붙었다. 방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 동쪽 나라 삼천리 강터는 모두 짐승의 자취로 가득하고 500년 종료 사직은 장차 없어져 기장이 자라는 밭이 될 것이니 인의 예지와 효제 충신이 지금 어디에 남았는가. 하물며 외적은 도리어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재앙이 될 빌미를 숨겼다가 그 도끼를 뿜어내고 있어 위급함이 아침 저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겨 태평하다고 말하니 지금의 형세는 어찌 불이 장작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겠는가. 옛말에 큰 집이 기울어지면 한 개의 기둥으로 버틸 수 없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 한 척의 조각배로 맞설 수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 수만 명은 함께 죽기를 맹세하여 외놈과 양놈을 몰아내고 깨부수어 큰 은혜에 보답하는 의리를 다하고자 한다. 어윤중 취역. 이 글은 동학창의 유생이라는 명의로 쓰여 있었다. 군수 이중익은 곧바로 충청 가명에 보고했고 이어 조정에 전달되었다. 이중익은 연달아 염탐꾼을 장안마을로 보내 동정을 살폈다. 며칠 사이 이곳에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등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만 해도 몇만 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최시형의 보따리처럼 단발랑을 메고 왔다. 단발랑에는 쌀과 소금, 집신 서너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들의 차림은 대개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도포 차림을 한 선비들도 있었고 맨머리에 봉두난발을 하거나 수건을 이마에 질끈 맨 상놈도 있었다. 마을 곳곳에 돌로 보루를 쌓고 중간중간에 움막과 천막을 버려놓았다. 보루에는 집회의 지도부 인사들이 거처하면서 지령을 내렸다. 모인 이들은 산기슭과 좁은 들판에 움막집을 짓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잠을 자고 모임을 가졌다. 마을이 북적여서 옆에 있는 삼년산성에도 사람들이 올라가 움막을 지었다. 각기 가져온 쌀을 모아 작은 솥에 밥을 지었다. 수건에 밥을 한 주걱씩 퍼주면 밥을 입으로 베어 물고 소금을 핥았다. 숟가락과 그릇이 모자랐던 것이다. 또 봄철이어서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잤지만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어 새벽이면 덜덜 떨었다. 지도부에서는 양식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 마을 사람들과 부호들에게서 얻어온 쌀을 쌓아두기도 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심부름을 맡은 사령들은 신이 나서 옷깃을 펄럭이며 지도부의 지시를 전달하고 다녔다. 여기 모인 초라한 무지렁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세를 돋웠다. 그들은 시천주 조화정으로 시작하는 주문을 외거나 때가 왔네 때가 왔어 다시 못 올 좋은 때로다 라는 검가를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이를 민회라 불렀다. 아직 무기는커녕 죽창 하나 들지 않았으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빼앗아서 창고에 집어넣었다. 집회 참가자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일단 보은 언저리 고을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먼 곳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 밖에 경상도에서는 남쪽 멀리 진주접, 하동접, 전라도에서는 영암접,
무안접, 순천접, 경기도에서는 수원접, 용인접 등, 충청도 외곽 지역에서는 공주접, 태안접, 비인접, 강원도에서는 원주접, 홍천접 등에서 왔고 황해도에서는 해주접 등에서 왔다. 그 주축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이지만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의 고을에서 모여들었다고 해도 맞을 것이다. 이는 동학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주는 한편 무언가 살 길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이 집회에 몰락한 양반과 사족, 쫓겨난 90군데 군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이 된다. 이제 그들의 구체적 행동을 살펴보자. 그들은 세 종류의 깃발을 내걸었다. 가장 큰 깃발에는 척양 척외라 썼고 중간 깃발에는 참여 지역을 표시했으며 작은 깃발에는 구호 같은 글귀를 적었다. 오색의 천으로 만든 깃발이 하늘에 찬란하게 나부꼈다. 색색으로 물든 수많은 기치에는 척양척외를 비롯해 사인여천, 보국안민, 광제창생, 제폭구민 등의 글귀가 쓰여 있었다. 또 지도부는 최시형을 우두머리로 하여 서병학이 차좌를 맡았고 손병희, 손천민이 실무를 지휘했으며 다른 지도자로는 황하일, 서장옥, 울량도감으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도사 등이 참여했다. 전라도 사람에게는 양곡 운반 책임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보은 군수와 청주 병영 등의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깜짝 놀랐다. 여흥민씨 일파는 끝내 큰일이 터졌다고 여겨 온건한 벼슬아치인 어윤중을 양호 선무사로 삼아 현지로 내려보냈다. 어윤중에게 전달한 임금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각각 목사와 수령과 관찰사가 있는데 어찌 사실에 근거하여 그 까닭을 조정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사람을 불러 꿰어 무리를 지어 서로 선동하여 온 마을에 시끄럽게 거짓말을 퍼뜨리는가. 지난번 타이르고 설득한 이후에는 경계하여 삼가고 두려워하여 움츠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다시 가끔 호서와 호남의 사이 언저리에 머물러 행적이 이치에 어긋나고 위세를 헛되이 펼치고 있으니 만일 사악한 무리가 재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몰지각한 우매한 백성의 짓이다. 임금의 이런 분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도통 모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윤중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머뭇거리다가 행장을 꾸려 내려왔다. 어윤중은 4월 1일 청주에서 관계 벼슬아치와 군사를 데리고 대포까지 준비해 장안마을로 들어갔다. 어윤중은 먼저 임금이 내린 분부를 전달했다. 모두 나 한 사람이 너희를 이끌어 편안하게 하지 못한 탓이며 또한 여러 고을의 목민관과 수령들이 너희를 부추겨 벗겨먹고 곤박하게 괴롭혔기 때문이다. 탐욕스러운 장수와 마음이 시커먼 아전들은 장차 처벌할 것이다. 오직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그 백성들이 스스로 의롭지 못한 것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기거늘 어찌 어둠을 열어 밝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너희는 모두 양민이니 각각 스스로 물러나 돌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토지와 재산을 돌려줄 것이므로 이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에 힘쓰게 할 것이니 의심하거나 겁을 먹지 않도록 하라. 부드러운 말로 탐학한 벼슬아치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탕발림이나 다름없었다. 어윤중은 군사의 힘으로 집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만 어윤중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민회임을 인정해 조정에
함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다. 그는 타협을 모색해 지도부 인사, 곧 서병학을 만나 설득과 회유를 하고 공갈 협박을 늘어놓기도 했다. 집회의 지도부는 조정을 향해 크게 4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교조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 둘째, 교도의 탄압을 중지하라는 것. 셋째, 외국 세력은 물러가라는 것. 넷째, 외국 상품을 배격하고 목면을 입으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 등이었다. 음성에 살던 김영상의 율산 일기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할 것, 민씨 세도를 쫓아낼 것, 호별 단위로 거두는 군포세를 없앨 것, 악화인 당호전을 없앨 것, 각 고을의 세미를 바르게 매길 것, 무명옷을 입고 외국 물품을 팔지 못하게 할 것 등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을 요구했다. 여러 세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달랐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 해산을 약속한 뒤 최시형, 서병학 등 지도부는 먼저 달아나 몸을 숨겼다. 곧이어 4월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무리를 지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보훈 집회는 20일쯤 모여있다가 해산했다. 어윤중은 이때 모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성분과 신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 처음에는 부적이나 주문을 끼고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참의의 글을 전해주어 세상을 속이려 했다가 끝내 지략과 포부, 제기를 안타깝게 펴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탐관오리가 횡행하는 것을 붕괴하게 여겨 백성을 위해 그 한 목숨을 바치려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외국 오랑캐가 우리 일권을 마구 빼앗는 것을 통분하게 여겨 망령되이 그들을 내쫓는다고 큰소리치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탐욕스러운 장수나 부정한 벼슬아치의 학대를 받아도 아무데도 호소할 곳이 없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경향에서 세력을 마구 쓰는 자들에게 위협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죄를 짓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여러 고을의 관속무리로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며 흩어져 살던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농사를 지어도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고 장사를 해도 손에 남는 이익이 없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무지몽매한 무리로 풍문을 듣고 동학에 드는 것이 삶을 누리는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해 모진 독촉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고, 상놈이나 천민으로 한번 길을 펴서 출세해 보려는 자가 여기에 돌아왔다. 여기에 모인 군중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격 분석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은 보훈 집회에 참여한 군중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때를 같이하여 모인 원평 집회 참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군에 호응하는 부류도 마찬가지였다. 어윤중은 개화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내정 개혁만은 동학교도 또는 농민군과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비리의 온상인 민씨 정권의 타도에도 동조했다. 다만 이 보훈 집회에 호남인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최시형의 지시를 따르는 교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